자, 르노 그랑클레오스에 대해서는 이미 시승기도 글로벌 오토스에 게재가 됐고 유튜브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짧게 그랑클레오스가 가진 의미를 설명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르노 그랑클레오스는 르노 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르노 코리아의 판매가 적은 것은 제품 문제가 아니고 라인업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기아차가 한국차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게 된 것은 끊임없이 신차를 내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노 코리아는 앞으로 이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이번에 내놓은 것이 오로라 1이고요. 오로라 2, 3, 4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진 그런 모델을 내놓을 경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르노그룹이 르노코리아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다는 겁니다. 르노그룹은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소형차 위주의 남유럽 회사, 국가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르노그룹에 가끔 방문했을 때 경영자들에게 왜 중대형차 차를 개발하지 않느냐? 프랑스에서는 이 차가 맞는 걸 안다. 해외 시장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했었습니다만은 뿌조에 갔을 때 그랬고요. 근데 대답은 시큰둥했고 별로 반응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르노그룹이 르노코리아를 중형차 허브로 삼겠다라고 발표했답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 차는 르노그룹은 물론이고 지리자동차, 볼보, 르노코리아, 폴스타까지 포함된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국제 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우선 르노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제시할 것이고요. 지리자동차 볼보는 CM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CMA 플랫폼을 이 그랑콜레오스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QM6는 닛산의 로그 플랫폼이었죠. 이것은 CMA로 바뀌었고요. 그만큼 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르노 코리아의 폴스타 4도 내년부터 생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르노 코리아는 앞으로 이 생산 용량을 늘리는데도 이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닛산 자동차 로그를 연간 5만 대씩 생산해서 한때는 연간 생산 용량이 30만 대인 부산 공장에서 28만 대가 넘는 차를 생산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르노 코리아의 르노 그 부산 공장의 생산 용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라인업에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판매가 또 줄었고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모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르노 코리아의 현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시승 현장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제품이고 마케팅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3개를 배치한 것입니다. 근데 2개를 배치했던 현대기아차의 좌우로 나란히 했던 것은 좀 다릅니다. 기존에 그 계기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스티어링 휠 앞쪽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카우를 씌워서 독립을 시켰고 그 센터 페르시아 그리고 동승석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승석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은 한국차에서는 최초입니다. 4천만 원대 초반의 가격의 차에 이런 정도의 장비를 탑재하는 것, 채용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퀄컴의 파워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반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을 운영 체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퀄컴의 칩이 2개가 들어갑니다. 퀄컴은 이미 2020년에 제규어 랜드로버의 디펜더에 퀄컴 스냅드래곤 라이드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공급했었죠. 그때 그 파워 반도체의 이 속도는 700TOPS였습니다. 이 테슬라의 연산 속도가 144TOPS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규어는 그들의 OS하고 매치를 잘 못 시켜서 가끔 시스템에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닌데 그랑콜리어스는 퀄컴의 칩을 채용해서 굉장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여러 가지 반응 속도를 빨리 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한국 차에서는 당연합니다. 해외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에이다스에 관한 겁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에이다스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을 이 그랑클래스에 31개나 채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소비자에게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놓은 차들은 물론 대부분 다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요. 또 그것도 물론 현대차가 모든 걸 한 건 아니죠.
외부에서 시스템을 받아서 채용한 것도 많고, 운영체제도 그렇고, 물론 현대는 자체 운영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 첨단 기술들을 모두 채용한 것 자체가 르노가 그랑 컬러스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승하면 느꼈던 것은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상태를 저는 많이 지켜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등장한 차들은 대부분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이제 가끔 스티어링을 넣고 휠을 넣고 달려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계적으로 억제해 놨죠. 보통 10초 또는 메이커에 따라서 20초 정도면 꺼져버리죠, 기능이. 뭐 심한 경우 30초 넘어가면 있긴 해요. 그러나 테슬라처럼 그렇게 오토파일럿, FSR 이름을 붙여놓고 그냥 놓고 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테슬라 운전자들은 그것을 나는 타보고 있는데 그거 안전한데 너 무슨 말이냐? 그건 그 사람 얘기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 안전에 직결되고 그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 통계로 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죠. 어쨌든 그 오늘 이야기가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이 그랑 클레어스에 채용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르노는 50여 개의 ECU 등 그랑 클레어스에 43개를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포테인먼트는 우리가 이미 업데이트 많이 하고 있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포함해서. 근데 파워트레인까지 업데이트 가능하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했죠. 그러면 야 이건 소프트웨어 정유 자동차도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본격적인 고성능 컴퓨터를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네 개의 존으로 나눠서 이 서버를 통해서 중앙 집중화로 일단은 제어를 하고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존은 우리가 인포테인먼트하고 차치하고 셰시, 에이다스 를 말하는데 지금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까지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처음에는 ECU 하나당 각각의 제어를 통해서 했다면은 그게 좋은 형태로 바뀌었고 구분이 지어졌고 그것이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네 번째 그림처럼 좋은 형으로 각각 제어를 하면서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고요. 완성차, 지금 레거시 완성차 회사들은 내년부터 본격화돼서 도메인 타입으로 진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중앙 컴퓨터 타입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 언뜻 이 그림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 그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대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거기까지 설명할 역량은 안 됩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전자 기술까지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그림도 제가 그동안 세미나를 다니면서 받았던 내용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네 개의 존, 지금 그림상 네 개의 존이라고 뭐 구석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왼쪽에 말씀드린 인포테인먼트냐, 차체냐, 셋이냐, 에이다스냐 이것을 네 개의 존으로 구분해서 제어를 하고 그것을 중앙 컴퓨터, 이게 이제 요즘은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로 통합 제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ECU가 이 통합 제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아니고 보통은 테슬라가 지금 세 개로 시작을 했어요. 폭스바겐은 세 개로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회사들 많죠. 폭스바겐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도요. 그리고 폭스바겐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CEO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카리아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프트웨어 자회사의 설립 이만큼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CEO가 허버트 디스라고 CEO가 바뀌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에게 큰 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 봄에 제가 또 다른 세미나에 가서 받은 자료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써먹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부품 회사가 완성차에게 부품을 공급해서 완성차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차를 만들어서 어셈블리 컴퍼니죠. 이것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모두 다 하는 것을 장악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돼 왔었고 소비자는 그 상태에서 OEM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차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사용하는 그런 구조였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부품 회사는 물론이고 기술 기업도 포함되고 사용자도 여기에 참여하고
또 OEM이 실제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구성원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판매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끝나죠. 그러니까 판매를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그 판매한 그 가격 내에 자동차 회사에 수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는 지금은 EV 테슬라 등 일부 모델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무선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죠.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하고 20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판매하고 나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 기능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콘이라든가 여러 자동차 회사가 또 폭스바겐도 그런 시스템을 판매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도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수익이 나고요. 이것은 OEM과 서플라이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용자 경험 모델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에서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구두로 하든 자동차에 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뭐 버튼을 눌러서 하든 그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주는 겁니다. 개량해 주든지 개선해 주든지. 그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불만을 제시했을 경우에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개량한 것들을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반영하거나 또는 풀 체인지를 통해서 반영을 해 왔었죠. 근데 이것을 지금은 수시로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시로 바꾸고 또는 내가 원하는 모델을 나만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는 한국은 발전된 자동차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비싼 차를 좋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능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그런 기능이 있어봐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는 우리나라 유명한 팝콘사 최승엽 대표가 발표한 건데요. 한국에는 이런 그 회사들이 로드에이스라든가 베이리스라든가 유니트론텍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소프트 회사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상당히 실력을 바탕으로 뭐 자동차 완성차 회사들하고 지금 같이 연계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회사가 물론 르노코리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변화의 또 다른 형태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했던 설명은 이 그림으로, 마지막 그림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석해 드리자면 부품회사, 완성차 회사, 소비자 그 관계에서 부품회사 위에가 배터리 회사 끼어들었고 전기모터 회사 끼어들었고 소프트웨어 회사 반도체 끼어들었고 또 메가 서프라이즈는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대형 부품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모비스라든가 보시, 컨티넨탈, ZF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고 또 여기에 AI 회사가 끼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승차 공유업체가 끼어든다. 저는 2019년에는 이 승차 공유업체 가운데 끼어들어서 자동차 회사하고 소비자 사이에 부가가치를 뺏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업체가 어떻게 앞으로 이 포지션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르노 그랑콜리오스를 보고 느낀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구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능은 물론이고 성능도 개선할 수 있다. 기능 개선은 지금도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차에서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무선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자잘한 기능들을 수시로 바꿀 수 있죠. 또는 성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배터리 성능도 업데이트 통해서 개선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두 번째는 자동차 회사의 수익 창출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개선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개선을 하되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진정을 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팔고 나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파는 과정까지 한다면은 생산 단가에서 배터리 회사나 반도체 회사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뺏기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지는데 차를 판매하고 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서플라이 참여 폭이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모비스라든가 보쉬, 컨티넨탈, ZF 뭐 이런 회사들이 주였었다면은 지금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끼어들고요. 엔비디아도 끼어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차값이 비싸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자동차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로 자동차를 계속 적어도 판매 단계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의 혁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물론 테슬라입니다. 기가 프레스, 기가 캐스팅, 하이퍼 캐스팅,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은 그건 단순한 그 주물 기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고요. 금형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째로 찍어낸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테슬라에서 봤듯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비용 저감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저감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사용자도 차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자동차 회사에 수시로 피드백해서 전화가 아니고요. 인터넷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을 통해서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시승하면서 많은 기자들, 일부 기자들이 센터 디스플레이 장에서 그 화면의 빛의 밝기가 터널을 통과할 때와 통과하고 나서의 금방금방 바뀌지 않더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르노 코리아 측에서는 그것은 기계적인 에러가 아니고 그런 측의 반응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평가합니다.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이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바꾸겠죠. 그 바꾸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풀 체인지 때가 아니라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지는 겁니다. 저 스마트폰 사용하지만 나도 모르게 업데이트가 도착해 있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깨 업데이트 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자동차에도 이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어느 일정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능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랑 콜렛을 시승하면서 이제는 배터리 전기차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차가 가장 좋은 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차라고 하는 느낌이 과거에는 기계적인 뭐 주행성인 그런 것에 비중을 두었다면 저는 인터페이스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런 이 미래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랑 클로스는 적어도 지금까지 등장한 자동차들과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또는 소프트웨어 전기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접어들고 있다. 그것을 르노 코리아는 첫 번째 오로라 프로젝트인 그랑 콜레스에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본다. 물론 그래도 그러면서도 가격을 4천만 원대 초반에 책정했다는 것은 의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소비자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또는 르노 코리아가 GM이 쌍용이 지금은 KG 모빌리티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반응의 대응이 빠를수록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차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한국의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